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갑을 앞둔 여성이에요. 신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고 했던가요? 한때는 제게 닥친 불행이 너무도 가혹해서 신이 나를 버린 게 아닐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사는 게 지옥이란 말이 실감날 정도로 제 인생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거든요.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그 시간들을 버티고 나니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행복을 누리게 됐네요. 그래서 인생은 한 번쯤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눈물겨운 저의 인생 사연을 얘기해 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육군 장교였어요. 그래서 어릴 적 저희 남배는 군대식 교육을 받으며 자라야 했어요. 오와 열을 맞추고 연대 의식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익히면서 말이죠. 무뚝뚝하고 근엄하신 아버지 밑에서 혹독한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런가 우리 남매는 종종 우애를 뛰어넘는 전후에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남매 사이가 너무 좋아서 하늘이 샘을 낸 탓일까요? 남동생이 15살 여름 물놀이를 다녀와서는 시름시름 앓더니 날도 밝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 뭐예요.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에 어머니는 정신줄을 놓으셨고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아버지도 술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러다 늦은 밤 소주를 사러 나갔다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단란했던 우리 집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죠. 누구보다 동생을 아꼈던 저였지만 언제까지고 슬픔에 빠져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라도 부모님을 대신해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그만두고 엄마 친구분 소개로 영등포 지하상가에 있는 양복점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양복점 사장님은 저와는 15살 차이가 나는 33 노총각이었는데 제 처지를 딱하게 생각한 엄마 친구가 제게 바람막이가 되어줄 남자로 사장님을 붙여준 거였죠. 나이 차이는 나도 사람이 진국이야. 게다가 어려서부터 도련님 소리를 듣고 자랐을 정도로 있는 집 자식이고 흠이라면 후처 자식이라는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하니? 너 위해주고 네 엄마한테 헌신적이면 그걸로 된 거지. 안 그러니? 명자야. 딴 거 생각할 거 없다. 사는 거 별거 아니야. 당장은 죽을 것 같아도 고비만 넘기면 그땐 옛 얘기하고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버텨. 그러면 좋은 날이 꼭 온다. 아주어머니의 그 말이 제게는 주문처럼 들렸어요. 참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그 말이요. 그래서 한번 믿어보기로 했죠.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참아보기로요. 사장님은 꽤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본처 자식들 틈에서 하도 눈치를 보고 자라서 그런가 자기 주장보다는 상대 눈치를 살피고 맞추는 타입이었죠. 심약하고 의존적이긴 해도 심성이 곱고 힘든 사람을 그냥 못 지나치는 사람이었고요. 제게도 그랬어요. 미스 정, 오늘은 손님도 끊긴 것 같은데 일찍 문 닫고 들어가자. 아, 아까 트럭에서 과일 좀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집에 과일이 있더라고. 그냥 미스 정이 가져가서 먹어. 사장님은 도망치듯 가게를 나갔어요. 사장님이 말한 누런 봉투 안에는 씨알이 굵은 제수형 과일이 잔뜩 들어있더군요. 그날이 제 남동생 기일인 걸 아는 사장님이 일부러 준비해 주신 거였죠. 거기다 일찍 퇴근까지 시켜주려고 어색한 연기로 먼저 가버린 거고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대놓고 챙기진 못해도 행동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모르게 사장님한테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게에서 일한 지 3년이 넘도록 사장님은 주위에서 맴돌기만 할 뿐 고백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여자로서 자존심 상하게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건너편 보리밥집 아주머니가 사진 하나를 보여주며 제게 선을 보라고 하지 뭐예요. 이참에 사장님 마음을 떠볼 생각에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사장님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며칠 뒤 맞선 날이 되었고 얼떨결에 맞선을 보게 된 저는 잔뜩 긴장한 채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그렇게 난생 처음 맞선을 보게 됐는데 상대 남자가 대뜸 묻더라고요.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던데 결혼하면 어머님은 어쩌실 건가요? 생각지도 못한 맞선남의 질문에 저는 모시고 살지 못해도 근처에 살면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죠. 그랬더니 표정이 확 바뀌더군요. 나는 장모까지 먹여 살릴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 오늘만 남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시간 낭비만 했네. 남자가 혀를 차며 빈정거리던 그때 눈앞에 사장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곤 제 손목을 잡으며 말했죠. 미스정, 그냥 나한테 시집 와. 엉뚱한 사람한테 시간 낭비 말고. 내가 아들처럼 미스정 어머님 잘 모실게. 그러니까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나 좀 구제해줘. 응? 남자답게 말은 당당히 내뱉었지만 제 손목을 잡고 있는 사장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저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용기를 낸 남자를 보고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그래서 창피한데도 불구하고 냉큼 결혼하자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얼마 뒤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 덕에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온 저는 남편 도움으로 큰 짐을 던 기분이었죠. 거기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딸아이를 출산하면서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본처와 첩, 그리고 자식들까지 뒤엉킨 유산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개싸움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였어요. 결국 본처인 노현동 어머님이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어머님과 남편은 유산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받은 거라고는 그린벨트로 묶인 땅과 돈도 안 되는 농지뿐이었거든요. 결국 제 시어머니는 변호사까지 구해 소송전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고 그나마 있던 재산도 변호사비로 왕창 까먹고 말았어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하던 양복점 옷 공장에 불이 나서 비싼 수입 원단을 몽땅 잃어버렸지 뭐예요. 그 와중에 친정 엄마까지 세상을 떠나시고 집안엔 온통 안 좋은 일 뿐이었어요. 그때부터였죠. 남편이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부자가 되기는 어려워도 망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의 도박빚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서 얼마 되지 않던 전답이며 딸아이 백일반지, 돌반지까지 다 털어먹고도 사채빚이 줄줄이 달렸어요. 돈이 사람을 망친다고 그렇게 사람 좋던 남편은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술만 들어가면 폭력적으로 변해선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수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건이 터지고 만 거예요. 그날도 남편은 도박판에서 돈을 몽땅 잃고 술에 취해 돌아온 길이었어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살림살이를 부수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놀란 3살배기 딸애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자 남편이 애한테 소리를 지르며 홧김에 재떨이를 집어 던졌는데 하필 그게 아이를 안고 있던 제 귀에 정통으로 날아들었지 뭐예요. 순간 귓속에서 찢어질 듯한 굉음이 들렸고 마치 퓨즈가 나간 것처럼 소리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악을 쓰며 우는 딸아이 울음소리도 저를 향해 고래고래 지르는 남편의 욕설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그저 삐 하는 소리뿐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빤히 쳐다보면서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자 죽일 듯 노려보며 다가왔어요. 그 모습에 순간 저는 남편을 피해 딸애를 데리고 이 집에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딸애를 안은 채 남편을 피해 밖으로 달려나가는데 순간 몸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죠. 병상을 지키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들처럼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뭐라고 하는데 글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반응이 없자 어머님은 그제야 제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는지 자리에 풀썩 주저앉더라고요.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절 바라보았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 보드판에 글로 써가며 제 상태를 알려주었어요.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였지만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 건 하나였어요. 청각 기능 상실, 회생 불가. 순간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30도 안 된 나이에 청각 장애라니요. 게다가 고칠 수 없다니. 당장 딸아이가 걱정됐어요. 귀도 들리지 않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고 걱정이었거든요. 이제 막 말하는 재미를 붙여가던 딸아이의 제잘거리는 목소리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날 이렇게 만든 남편한테 달려들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밀쳐내며 그러시더군요. 배은망덕한 년?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이젠 귀까지 안 들리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년이 뭐가 잘났다고 난리야 난리는? 차라리 잘됐다. 이참에 둘이 갈라서라. 네가 내 아들 옆에 있어봤자 짐밖에 더 되겠니? 애한테도 그렇지. 귀도 안 들리는 애미가 어디 애미 노릇은 제대로 하겠냐고. 어린 딸한테까지 짐이 될래? 염치가 있다면 알아서 네 발로 나가는 게 맞지. 안 그러니? 은영이는 우리가 잘 키워줄 테니 걱정 말고 네 살 길 찾아가. 아, 내 말을 알아듣기는 하는 건지. 어머님은 한숨을 푹푹 쉬셨고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 바닥만 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이 애처롭게 보였어요. 그 사이 늙기도 많이 늙었고 너무도 초췌하게 변해서 예전에 번듯하고 깔끔하던 도련님 이미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왠지 반짝거리던 사람이 나를 만나 이렇게 형편없게 변해버린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래, 엄마랍시고 귀도 안 들리는 내가 딸애를 데리고 살기보단 돈 있는 시어머니 편에 맡기는 게 아이한테도 좋을지 몰라. 내 마음 편하자고 애 미래를 뺏을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 저는 어머님께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갈라서기로 했어요. 헤어지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딸아이 얼굴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부탁해봤지만 어머님은 끝내 거절하셨어요. 한 번 더 보면 더 놓기 힘들다고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귀머거리가 돼서는 딸도 뺏기고 이혼을 당한 채 거리로 나오게 되었어요. 부모님 모두 돌아가신 마당에 저를 받아줄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죠. 시어머님이 위자료라고 주신 얼마간의 돈으로 여인 속에 들어간 저는 현실을 잊고 싶어서 미친 듯이 술을 마셨어요. 이대로 정신을 잃고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술을 마셔도 정신만 또렷해질 뿐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술에 취해 있다가 깨어났는데 아무래도 딸아이를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 먹고 살아도 구박 안 받고 엄마 손에 크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 집으로 찾아갔는데 글쎄 이미 이사를 가고 없지 뭐예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의 꼬임에 빠져 내 자식을 버리고 나오다니 내가 미친년이었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시댁 근처 식당에 일자리를 잡곤 시어머니나 남편이 오지 않을까 기다렸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식당에서 숙식하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모은 덕에 3년쯤 지나고는 제 힘으로 떡볶이 포장마차를 차릴 수 있었어요. 국민학교 앞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게 되었죠. 아침나절에 그날 장사할 재료를 손질해 두었다 아이들 방과 시간이 되면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포장마차도 목이 좋아야 장사도 잘 되는 법이라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면 남들보다 일찍 나와야 했어요. 그래서 채소나 그 밖의 재료가 떨어지면 꼼짝없이 발이 묶여서 난감하곤 했는데 식당 일 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채소 트럭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와주어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날도 대파가 떨어져서 채소 트럭을 찾아갔는데 글쎄 보조석에 웬 사내아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한 7살쯤 됐을 법한 아이였어요. 새우처럼 쭈그려서 잠든 모습을 보니 어쩜 그리 마음이 짠하던지 마치 제 딸아이를 보는 것 같았어요. 내 딸도 지금쯤이면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래인 사내 아이한테 정을 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던 채소트럭 사장님은 종종 제 포장마차 옆에 트럭을 세워두고는 은행 일이나 관공서 일을 처리하러 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트럭에 혼자 남아있는 아이를 불러다가 떡볶이도 먹이고 간식도 챙겨주곤 했고요. 어린애가 엄마 정이 그리웠는지 저를 곧잘 따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아이로 인해 저와 채소트럭 사장님은 가까워지게 됐어요. 쉬는 날엔 저희 집에 와서 남자 손이 필요한 것들을 손봐주시기도 하고 저는 두 사람이 먹을 밑반찬을 만들어주곤 했죠. 그리고는 얼마 뒤부터 살림을 합쳐서 살게 되었어요. 둘 다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결혼식은 따로 하지 않았고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게 엄마라는 호칭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어갔어요. 귀도 들리지 않는 저를 위해 자신이 엄마의 귀가 되어주겠다는 고마운 아들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사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들은 수업 시간이 끝나면 어김없이 떡볶이 포장마차로 와 귀가 안 들리는 저를 대신해 주문을 받아주곤 했어요.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척척 해주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죠. 게다가 공부도 곧 잘해서 따로 학원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도 타오고 성적도 늘 올수였어요. 웃고 살 일이 없을 줄 알았던 내 인생이 아들 덕분에 풍요로워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이 아이를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누군가도 내 딸을 통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제 인생이 헛되진 않을 것 같았어요.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떡볶이 포장마차를 그만두고 교회에 고깃집을 차렸어요. 남편이 카운터를 맡고 제가 직접 찬물을 맡아 반찬을 만들었어요. 육부장과 냉면장까지 따로 둬서 고기와 냉면의 품질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썼더니 손님들이 먼저 알아봐 주더라고요. 덕분에 매출이 꾸준히 올라서 2년도 안 돼 분점을 2개나 더 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돈 버는 재미에 빠지기가 무섭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네? 경원이 친모가 찾아왔다고요? 아들의 친모가 찾아온 거였어요. 미국에 살고 있다는 그녀는 아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더군요.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전 부인을 가게에서 쫓아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이 일이 없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었기에 저는 내심 초조한 상태였죠. 그런데 아들 녀석이 그런 제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제가 떠난다고 엄마랑 내가 모자 사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미국에 갈게요. 남들은 돈 주고도 유학을 가는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쳐요? 4, 5년 정도 유학 보낸 셈 치시고 마음 놓고 편히 보내주세요. 스펙 제대로 쌓고 와서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아들의 그 말에 안심이 됐어요. 그래, 뺏기는 것도 아니고 내 새끼 공부하러 간다 생각하면 되는 걸 뭐하러 속을 끓여. 그래서 남편한테 좋게 보내주자고 했어요. 처음엔 강하게 반대하던 남편도 아들의 마음을 전해 듣고는 더는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을 친모와 함께 미국으로 보낸 저는 한동안 상실감에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지난 10년 가까이 내 인생을 지탱해준 버팀목이 사라졌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고 아들이 친모 곁으로 가자 문득 제 딸이 생각나더라고요.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경찰에 DNA 등록을 해두고 왔어요. 언제라도 내 딸이 나를 찾는다면 만날 수 있도록 말이죠. 아들이 미국으로 간 후 저만큼이나 남편도 마음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는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게 되고 만 거예요. 바로 도박이었죠. 남편은 카운터를 보면서 나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었더라고요. 그 돈으로 도박판을 드나들었던 거죠. 첫 번째 남편이 도박에 미쳐서 어떻게 변했는지 잘 아는 저로서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더라고요. 그 전엔 어림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그날 이후 가게 직원들과 남편이 저 몰래 작당을 벌이는 것 같았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람에겐 직감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지금껏 고생을 하며 내 손으로 이룬 식당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이방인이 된 것처럼 모두가 나를 따돌리는 분위기였어요. 가게 안에 내 편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그 무렵 경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 같은 청각장애인들은 영상 전화기를 사용하는데 화면 속 경찰이 제 딸을 찾은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2, 3일 내로 DNA 검사 결과가 나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요. 경찰에 전화를 끊고 근 이틀 동안 저는 잠도 한숨 이룰 수 없었어요. 꿈에 그리던 내 딸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딸이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앞섰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숨죽이고 기다린 3일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허명희 씨, 방금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님 맞답니다. 영상 화면 속 경찰은 환하게 웃으며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그 말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린 울음에 손님도 직원들도 모두 놀라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경찰은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어요. 제 딸도 곧 도착할 거라고요. 그래서 장사고 뭐고 다 팽개치고 경찰서로 달려나갔어요. 도착해보니 만삭의 새댁이 복도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한눈에 제 딸 은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언뜻 저와 애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있었거든요. 딸애도 저를 발견하고는 알아보는 듯 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30년 세월처럼 길게 느껴지더군요. 엄마? 엄마 맞죠? 그쵸? 엄마! 딸애는 무거운 배를 움켜쥐고는 제게 다가와 와락 안겼어요. 안아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내 딸 은영이라는 걸요. 우리 모녀는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었던 만큼 한참을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울었어요. 그러는 사이 딸아이는 저를 향해 많은 말들을 쏟아냈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입모양을 봐야 읽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딸애는 경찰한테 내가 청각장애인이란 얘기를 들었는지 제 얼굴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난 한순간도 엄마를 잊은 적 없어요. 엄마를 미워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혹여 제가 못 읽어낼까봐 바르르 떨리는 입술에 힘을 주고 말하는 딸애를 보니 고맙고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저는 그런 딸에게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울먹였어요. 그러자 딸애가 주저앉아 울더군요.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 귀 그렇게 된 거잖아. 아빠한테 들었어. 내가 재떨이에 맞을 뻔한 걸 엄마가 날 감싸 안느라 대신 맞은 거라고. 미안해, 엄마. 나만 아니었으면 수십 년을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딸아이는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럽게 울어댔어요. 그러다가 호흡이 빨라지기 시작했고 양수가 터져 다리 사이로 흘렀어요. 그리곤 까무라치듯 기절해버렸어요. 그 모습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내 딸이 잘못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정신을 잃은 딸애를 들쳐업고 내달렸어요.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미친년처럼 딸애를 업고 소리친 바람에 경찰들이 달려나와 나와 딸애를 병원으로 이송해 주었어요. 그리고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죠. 3.4kg의 사내 아이였어요. 딸애는 출산을 하는 내내 내 손을 꼭 잡고는 엄마도 자기를 낳을 때 이렇게 힘들었냐며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지난 세월의 서름이 눈 녹듯 사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딸의 출산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위는 저를 향해 넙죽절을 하더군요. 넉살이 어찌나 좋은지 처음 만나는 저에게 장모님 해가면서 살갑게 구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이래서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하나 봐요. 저는 딸아이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짐을 챙겨 딸의 집으로 향했어요. 모처럼 엄마 노릇 좀 해볼 참이었죠. 그런데 이놈의 귀 때문에 오히려 내 딸과 손주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지 뭐예요. 기저귀를 삶는 냄비를 가스불에 올려놓고는 애 목욕을 시키느라 하마터면 집에 불을 낼 뻔한 거예요. 방에서 딸애가 아무리 나를 불러도 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결국 딸애가 기다시피 하며 방에서 나와 가스 차단기를 내렸다더군요. 어찌나 미안하던지.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엉뚱한 기적이 일어났지 뭐예요. 그날의 일을 전해 들은 사위가 언젠가 인터넷 기사로 읽은 인공와우 수술에 대해 들려준 거죠. 후천적 난척인 경우엔 인공와우를 통해 다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더라고요. 사위는 혹시 모르니 당장 자기랑 병원에 가보자며 덜컥 예약부터 했어요. 그래서 며칠 뒤 사위와 병원을 찾았고 거기서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가능합니다. 왜 진작 안 오셨어요? 허명희 씨의 경우 일찍 오셨다면 적어도 10수년은 난청인으로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의사인 제가 더 안타깝네요.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워하면서 대신 자신이 책임지고 수술을 잘 해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번갯불에 콩 볶듯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전에 들었던 소리와 조금 달라서 이질적이긴 했지만 금세 적응이 됐어요. 잃었던 딸도 찾고 청각도 찾았으니 더 바랄 게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 무렵 미국에 가 있던 아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들은 영상 전화에 대고 제가 잘 알아듣도록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어요.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상견례를 하자더라고요. 저는 일단 제 귀 상태를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알았다고 하곤 말을 이어가려는데 그때 아들이 화면 밖에 친모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어머? 지금 통화 중이야? 내 목소리 들어가서 어떡해? 상관없어. 이 여자 귀 안 들리잖아. 엄마, 한 3천만 먼저 달라고 해볼까? 며느리감이 앱에서 산부인과 다녀야 한다고 뻥치면 줄 것 같은데. 미국은 병원비 비싸다고 하면 돼. 그래도 3천이나 부르면 믿겠니? 300이면 모를까. 귀머거리지 바보는 아니잖아. 바보 맞아.
아빠랑 나랑 지금까지 자기를 이용해 먹는데도 15년을 속고 사는 것 좀 봐. 그게 바보 아니면 뭐겠어? 이참에 유산도 미리 땡겨달라 해볼까? 멍청해서 아마 줄걸? 세상에, 내가 그동안 인간이 아니라 괴물을 키웠네요. 어떻게 이런 개놈일 수가 있는 건지. 화면 밖에서 치모와 실컷 제 흉을 보던 아들이 다시 화면 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정히 엄마 하고 부르더니 아까 지엄마랑 실컷 짰던 잊지도 않는 며느리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리고는 병원비 쪼로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술 더 떠서 그랬죠. 이참에 며느리감 데리고 한국에 잠깐 들어오라고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유산으로 주려던 거 미리 좀 떼어주겠다고요. 가정도 꾸려야 할 텐데 돈이 필요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의심 하나 안 하곤 바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LA에 사는 아들은 마치 옆 동네에 사는 사람처럼 바로 달려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듣는 줄도 모르고 가짜 며느리 역을 맡은 아가씨한테 제 흉을 봐가며 연기를 해댔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들에게 흰 서류 봉투를 건넸죠. 땅 문서 혹은 건물 문서 정도 되는 줄 알고 신이 난 아들은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래, 이게 너한테 주는 내 유산이다. 그동안 너랑 통화했던 영상통화들 내가 다 저장해뒀던 거 알고 있니? 난 그저 아들이 보고 싶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있던 건데 그 안에 네 애미 애비랑 짜고 내 돈을 갈취한 내용이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겠니? 썩을 놈들.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래서 증거들 취합해 고소장 준비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달게 받아야지. 한때나마 네 엄마로 살았던 내가 주는 마지막 훈육이다 생각하고 달게 받아. 지금이라도 인간이 되고 싶다면 말야. 변호사 말이 니들 입으로 고스란히 죄상을 부른 덕에 재판이 쉬워질 것 같다고 하더구나. 하여간 온 가족이 멍청하긴. 참, 네 아빠와도 이혼소송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부모지간으로 만날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저는 아들과 가짜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가게 CCTV를 돌려보며 그간 남편이 저지른 횡령과 성추행, 그 밖에 불법성이 다분한 것들을 추려 담당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이혼 소송에 쓸 증거들로요. 그리고 지난달부터 딸아이 내외를 제가 사는 아파트로 불러들였어요. 같이 사는 건 아니고 2층 아래에 집을 마련해 주었죠. 아이도 태어났는데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돕고 싶었거든요. 비록 오랜 시간 믿었던 남편과 아들한텐 배신을 당했지만 가슴에 묻어두었던 딸과 다시 만나 새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제는 헤어지지 않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고생 끝에 찾아온 인생의 낙이니까요. 저 이제 조금 행복해도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의 일들 깨끗하게 잊고 제 인생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보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일상에 감사함이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